아침 6시. 박정숙의 부엌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재빨랐죠. 도마 위에서는 무가 잘게 썰리고 냄비 속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갑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여보, 이거 맛 좀 봐요. 박정숙은 남편 김영철에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맛을 보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역시 당신 손맛은 여전하네. 며느리가 좋아하겠군.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게 아팠습니다. 지난 1년간 며느리 지영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명절에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연락도 뜸했고 가끔 아들 민호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관계가 틀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달라지길 바라야지. 정숙은 중얼거리며 반찬통에 정성스레 음식을 담았어요. 된장찌개, 멸치볶음, 제철 나물무침, 오이소박이, 그리고 지영이 특히 좋아한다던 두부조림까지 모두 9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이야말로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었어요. 괜히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전화라도 해보지. 영철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화하면 또 바쁘다고 핑계 댈 거예요. 직접 가서 얼굴 보는 게 낫죠. 75 나이에도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정숙은 반찬통을 보자기로 정성스레 싸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버스 2번을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26층으로 올라가며 정숙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뛰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 온 것이 석 달 전이었죠. 그때도 며느리 지영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 목소리에 담긴 냉랭함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지영아, 반찬 좀 싸왔어.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있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지영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미였죠. 그냥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어. 정숙은 장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지영은 한숨을 살짝 내쉬며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다음에는 꼭 먼저 연락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영의 자세는 완고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갔니? 네, 오늘은 야근이라 늦을 거예요. 짧은 대답.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정숙은 마음을 추스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반찬 맛있게 먹어.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딸처럼 여기고 싶었던 며느리가 이토록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오, 재수없어. 이어서 들린 것은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호기심에 고개를 돌린 정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영이 현관문 앞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민간에서 소금은 부정을 막는 물건, 즉 정숙이 가져온 부정을 쫓아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5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 정숙은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흐릿했고 정숙의 눈앞에는 지영이 소금을 뿌리는 모습만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중얼거림은 곧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아무에게도 이 수치심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철이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소?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은 대답 대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철은 황급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말을 해봐요. 여보, 지영이가 흐느낌 사이로 정숙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간신히 말했어요. 소금을 뿌리는 장면에 이르자 영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소금을 뿌렸다고? 영철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78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눈에서는 젊은 시절의 불꽃이 되살아났습니다. 네, 제가 나쁜 기운을 가져왔다는 듯이. 정숙의 말에 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그 아이들 위해 희생한 것을 이렇게 갚는 거요? 어디 민호는 뭐하고 있었소? 회사에 있다고 했어요. 야근이라고. 영철은 거실을 오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지. 민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했던 것도, 결혼할 때 우리 집까지 팔아 신혼집 마련해 준 것도. 정숙은 남편의 말을 듣는 동안 천천히 진정되어 갔어요. 슬픔은 이제 깊은 상처로 변해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지도 몰라요. 지영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철은 이미 전화기를 집어들고 있었죠. 이유라니. 무슨 이유가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요? 당장 전화해서 따져 물어볼 거요. 정숙이 말릴 새도 없이 영철은 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회사요.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내 어머니가 오늘 너희 집에 갔다 왔다. 순간 민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듯 했어요. 아,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연락은 무슨. 내 아내가 어머니 가고 나서 문 앞에 소금을 뿌렸다는 걸 알고 있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아마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없긴 뭐가 없어. 내 어머니 눈으로 직접 본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키운 여자길래 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하는 거냐? 전화기 너머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어서 수화기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지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철은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어요. 지영 씨,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정수기가 다녀간 후에 소금을 뿌릴 수 있는 거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소금을 뿌린 건 맞지만 그건 집안의 습관이에요. 우리 집은 외부인이 다녀가면 항상 외부인이라고? 시어머니가 외부인이란 말이요?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연락 없이 갑자기 오시니까 불편했을 뿐이에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적반하장. 정숙의 마음에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뭐라 말하는 기색도 없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봐, 민호야. 내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는 아무 말도 없는 거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호의 말에 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해? 이게 오해로 넘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좋다. 너희 둘 다 잘 살아라.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신경 안 쓸 테니 너희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라. 영철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는 깊은 상실감이 일었지만 한편으로는 영철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분노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만 생각하며 살자. 자식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치긴 싫죠. 한밤중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영철이 가슴을 오르내리며 깊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는 항상 곧게 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자는 거예요? 정숙이 살짝 속삭이자 영철이 눈을 떴어요. 아니요. 잠이 안 오네. 저도요.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나서. 영철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어요. 정수가, 내가 78살이 되도록 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이 있었던가 싶소. 우리가 그렇게 잘못 키웠나? 정숙은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 그 시간이 주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그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는 늘 착한 아이였잖아요. 착했지. 하지만 자기 주관이 없었던 것 같아. 항상 남 눈치 보고 특히 지영이 말이라면 뭐든 따랐지. 정숙은 침대 옆 서랍에서 물을 한 잔 따라 영철에게 건넸어요. 그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재산 정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지. 민호에게 건물 하나 물려주고 지방에 있는 땅도 넘겨주려고 했었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강남의 작은 건물 한 채와 경기도 외곽에 땅이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까지 합치면 민호에게 충분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민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소.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집안에 줄 수는 없어.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민호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자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자고. 강남 건물은 팔아서 우리가 여생을 즐기는 데 쓰고 땅도 처분하는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영철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수가. 내가 걱정한 건 당신이 마음 약해질까봐 그랬소. 민호는 우리 아들이니까. 그래도 이번 일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무슨 원수라도 된 것처럼 소금을 뿌리다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철은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소.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할 때요. 정숙은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두 노부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지인이었던 박 변호사는 그날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영철이 좋아하는 깍두기까지. 여보, 많이 차렸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기로 했잖아요. 잘 먹어야 건강도 지키고 오래 살죠. 영철은 미소 지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좋아 보였어요. 오후에 박 변호사 만나고 부동산에도 들러야겠소. 강남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지.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그러세요. 함께 결정하는 게 좋겠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준비를 했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옷장에서는 오래전 사두었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꺼냈어요. 이거 입어도 괜찮을까? 영철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탄의 빛이 어렸어요. 아직도 그렇게 예쁘네.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정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후 2시 두 사람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부인께서도 함께 오셨네요. 네, 중요한 일이라 같이 왔습니다. 영철은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 내외와의 갈등, 그리고 재산 처분에 대한 결정까지. 박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겠군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법률 용어가 오가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안함과 서운함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영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호였습니다. 영철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갔는데 안 계시던데.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영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재산 정리하러 왔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일 때문에 결심했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젠 우리 인생을 위해 쓸 거다.
아버지, 어제 일은 오해예요.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민호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다. 너희 두 사람 잘 살아라.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라. 영철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소. 이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거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 그것은 쓸쓸함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주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정숙과 영철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강남의 건물은 매각이 완료되어 거액의 현금이 통장에 들어왔고 경기도의 땅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정숙은 테라스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소. 이렇게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꿈만 같군. 정숙도 남편 옆에 앉아 탁 트인 전망을 감상했습니다. 20, 30대부터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들에게 이런 여유는 처음이었어요. 여보, 지난 6개월이 정말 꿈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니오? 더 일찍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죠.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한강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영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요즘 그는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찾는 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정수가 다음 달에 유럽 여행 어떻소?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아보는 30일짜리 패키지가 있더군. 30일이나요?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겠소?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요.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유럽 여행.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 후 찾아온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누구지? 영철이 인터폰을 확인했을 때 화면 속에는 민호와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호와 지영이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만나볼까요? 영철은 잠시 생각하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와서 피할 필요는 없겠지. 들여보내자. 정숙이 문을 열자 민호와 지영이 들어왔어요. 민호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전망도 끝내주고. 이런 곳에서 사시다니 부럽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가벼움이 정숙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영철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민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지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들은 소식이 사실인가요? 건물이랑 땅을 다 파셨다면서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서요. 아버님께서 그동안 항상 저희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영의 뻔뻔한 태도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소금을 뿌렸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영 씨, 당신이 우리 집 앞에 소금 뿌렸던 것 기억나나? 정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지영은 금세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그냥 우리 집안의 풍습이에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풍습?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풍습이 어디 있니?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지영이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됐다, 민호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 재산은 우리가 번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영철의 단호한 말에 지영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민호도 효도한다고 얼마나 애썼는데. 효도? 어디서 효도했니? 명절에 얼굴 비추는 게 효도야? 정숙의 반박에 지영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집 대출금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있는데. 민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이럴 수 있으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소금 좀 뿌렸다고 재산을 다 정리하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영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영 씨, 우리 집에서 나가주게.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니, 저희 얘기도 들어보세요.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도. 민호가 급하게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우리 나가자.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 부모님이 재산 다 처분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아이 학비는? 집은? 정숙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영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을 거야? 부모님이 우리 미래를 망치는데?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지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영철은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이제 확실해졌소. 우리가 한 결정이 맞았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정말 우리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요. 유럽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일 다 해봐요. 영철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숙과 영철은 프랑스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카페오레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빛났고 영철의 미소는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우리가 정말 파리에 와 있는 건가요? 정숙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영철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실이요, 정수가. 우리가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이제야 하는 거지. 정숙은 에펠탑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철탑의 모습이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거의 없었네요. 항상 민호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지.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어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식만 생각했소. 내가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민호 사업 자금 대느라 우리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잖아. 정숙은 카페 오레를 한 모금 마시며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후회되지 않아요? 민호와 관계가 이렇게 된 것.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소.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 그날 지영이가 했던 말들, 기억나?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했잖아. 정숙은 쓰게 웃었어요. 지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네, 기억나요. 우리 재산이 당연히 그들 것이라는 듯이 말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증거야.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으니.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파리의 아침 공기는 맑고 시원했습니다. 정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여보, 그래도 저는 믿어요. 언젠가 민호가 깨닫게 될 거라고. 지영이의 영향만 아니라면. 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오. 민호는 어른이고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정숙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들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파리의 거리를 걸었어요. 세느강을 따라 산책하며 노틀담 성당을 구경했고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를 감상했습니다. 평생 텔레비전이나 책으로만 보던 명소들을 직접 보니 감동이 남달랐어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샹젤리제 거리의 노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파리에서는 와인 한 잔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30일 동안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왜 못하겠소? 우리 인생 7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달쯤 여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영철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활기가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보니 당신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일만 하느라 그런 면을 미처 못 봤네요. 영철은 수줍게 웃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아직도 아름다워.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지. 갑자기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한국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민호의 번호였어요. 정숙은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예요. 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봐요.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으니까.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어머니, 잘 지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파리에 있어. 아버지랑 유럽 여행 중이야. 아, 그렇군요. 잘 다녀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꺼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 그게 지영이랑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정숙은 영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떤 상황인데? 집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연락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우리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정숙은 영철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해야 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니,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여행 중이라 통화료가 비싸.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했소, 정숙아. 당신이 흔들리면 안 돼. 알아요. 그래도 가슴이 아프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요. 우리도 이제 강해져야 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달콤했어요. 마치 그녀의 현재 감정처럼. 파리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두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콜로세움과 바티칸 시티, 트레비 분수까지 유명 관광지를 모두 둘러보았어요. 정숙은 로마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여보, 이 건물들은 수천 년 동안 서 있었다고 생각하니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새삼 느끼게 되네. 두 사람은 로마의 작은 광장 벤치에 앉아 젤라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은 한국에서의 일상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돌아가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그동안 미루어왔던 취미를 시작해볼까 해요. 난 항상 악기를 배우고 싶었거든. 악기요? 피아노? 아니, 첼로. 깊고 풍부한 소리가 좋아서.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첼로에 관심 있는지. 말한 적이 없었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정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꿈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돌아가면 꼭 배우세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해요. 뭘 하고 싶은데? 글쎄, 수영이 좋을 것 같아요. 늘 배우고 싶었거든요. 영철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로마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두 노부부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보, 지난 날들을 후회하진 않아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다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하게 쓰고 싶을 뿐이요.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었어요. 로마의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마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한 정숙과 영철은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설산과 푸른 초원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30일 여행 일정의 마지막 단계, 두 사람은 이제 여행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창밖을 봐요. 정말 천국 같지 않나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영철은 창가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말 아름답군. 이런 광경을 젊었을 때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봐도 충분히 행복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걸요. 영철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은 다음 날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융프라우 등정과 인터라켄 마을 방문, 그리고 루체른 호수에서의 유람선 투어까지 모두 평생 한번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일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을까요? 스위스 치즈 퐁듀가 유명하다던데. 좋은 생각이요. 스위스까지 왔으니 현지 음식을 즐겨봐야지. 정숙은 가이드북을 넘기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보, 민호가 10살 때 기억나요? 텔레비전에서 스위스 풍경이 나오니까 엄마 아빠랑 꼭 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영철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약속했었지. 언젠가 꼭 같이 가자라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행복한 여행 중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생각이 문득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어때요? 민호와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맞을까?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철 씨, 당신도 마음에 걸리는군요. 그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파리에서 민호가 전화했을 때부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생각해요. 민호는 항상 착한 아이였잖아요. 그저 지영이에게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민호의 문제는 늘 주관이 없다는 거였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누구든 강한 사람 말에 쉽게 따라갔어. 맞아요.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종종 피해를 봤잖아요. 두 사람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숙은 가이드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민호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소. 당신 말이 맞아요. 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황혼이 드리운 알프스가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치즈 퐁듀가 준비되었습니다. 와인 한잔 할까요? 영철이 와인을 따르자 정숙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어요. 그녀는 요즘 와인의 맛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배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정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치즈 퐁듀를 맛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녹은 치즈의 풍미가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네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평생 한식만 먹다가 이런 맛을 경험하니 신선하군.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펠탑 앞에서, 콜로세움 옆에서, 트레비 분수에서 찍은 사진들.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보, 돌아가면 이 사진들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둘까요? 좋은 생각이요. 매일 이 추억들을 보며 살면 좋겠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한국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번호는 아니었어요. 누구지? 정숙이 전화를 받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요? 누가? 민호 씨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위중해서 연락드렸어요. 정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영철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민호 아버지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충격에 휩싸인 채 남편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영철이 전화를 끊자마자 정숙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많이 다쳤어요? 중상이라고 해요. 어젯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졌어도 민호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해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도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 예약을 변경해서 서울로 돌아가야겠소. 두 사람은 서둘러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민호가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영철은 아내를 품에 안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자책하지 마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오. 지금은 민호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 정숙은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지금은 아들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취리히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정숙은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보, 기억나요? 민호가 5살 때 열이 많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적이. 물론 기억하지. 그때 당신이 민호 이마에 수건 올려주며 밤새 울었잖아요. 두 사람은 옛 기억을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가요.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영은 그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다가가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민호는 어때? 상태가 어떠니?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2, 3일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정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철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했니? 의사가 뭐라고 하던? 네, 응급수술은 끝났어요. 지금은 상태를 지켜보고 있대요. 세 사람은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호는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어요. 민호야, 엄마가 왔어. 영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을 거요, 정숙아. 우리 아들은 강하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바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깨어나는 것.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은 모두 잊은 채 오직 민호의 회복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병원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민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철은 그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지영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제발 눈을 떠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소금을 뿌리는 지영, 재산 정리, 유럽 여행.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조용한 목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밤새 여기 계셨네요. 조금이라도 쉬셔야 해요. 의자에서 주무시면 허리 아프실 텐데. 정숙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아들이 눈을 뜰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민호 씨는 운이 좋은 분이네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시니. 정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어머니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좋은 어머니였을까요? 최근에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거리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마음만은 영원하죠. 간호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 민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괜찮아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일이 고비예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젊고 건강한 분이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간호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정숙은 차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 영철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안 주무셨어요? 네, 민호 지키고 있었어요. 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조금이라도 쉬어요. 내가 지킬 테니.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괜찮아요. 차라도 마셨으니 좀 나아졌어요. 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숙아, 우리가 너무 독하게 나간 건 아닐까?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서운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줬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병원은 분주해졌어요.
의사들이 회진을 돌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숙과 영철에게 다가왔어요. 민호 씨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점은 우려됩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내일이 중요해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지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밤새 여기 계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숙은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지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날 소금 뿌린 거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집안에 그런 풍습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어머님이 부담스러워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이 자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해서. 정숙은 조용히 지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철도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로 찾아갔을 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민호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민호가 깨어나는 게 중요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가 사고 나기 전날 저희가 많이 다퉜어요. 재산 문제로. 제가 너무 집착했거든요. 그날 밤 민호가 화가 나서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지영의 말에 정숙과 영철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였구나. 영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민호가 깨어나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민호가 건강하게 깨어나기만 하면. 정숙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숙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 사람은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담당 의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민호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뇌파 활동이 조금 활발해졌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정숙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어요. 그럼 곧 깨어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숙은 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호야, 들리니? 엄마야. 아빠도 여기 계셔. 지영이도.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마치 그녀의 말을 들은 것처럼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정숙은 놀라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의사가 달려와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징후예요. 정숙과 영철,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희망의 빛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어요. 그의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났고 의사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숙은 병실 앞에서 영철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어요. 지영은 민호의 손을 잡은 채 그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눈을 떠줘.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많이 반성했어. 새벽 5시 갑자기 모니터의 소리가 달라졌어요. 지영이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정숙과 영철도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어요. 간호사가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민호가 깨어나고 있대요. 의사가 도착해 민호를 검사했어요.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리더니 점차 또렷해졌어요. 민호야. 정숙의 외침에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 그 한마디에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영철도 눈시울을 붉혔고 지영은 민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뇌 기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회복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예상보다 빨리 의식을 되찾았네요. 정숙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호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은 가족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다 괜찮을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용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손이 살짝 움직여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정숙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영철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들 반가워. 아버지도 많이 걱정했다. 지영은 민호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호는 지영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의식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바뀌었고 민호의 상태도 점차 호전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영철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고 지영은 직장 일을 마치고 바로 달려와 밤을 지새웠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나날이 힘을 되찾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 정숙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체온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으세요. 지영이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 사과 좀 깎아줄게. 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와 지영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민호야, 오늘 물리치료 어땠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다행이구나. 얼마 안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영철이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집에 가서 몇 가지 가져왔다. 영철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철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나서 가져왔어. 사진첩 속에는 아기 시절부터 청년이 된 지금까지의 민호 사진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감회에 젖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봐, 민호가 3살 때 바다에 처음 갔을 때 사진이야. 물을 무서워해서 울었었지.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지영도 다가와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와,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여우셨네요. 4사람은 사진을 보며 웃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영철이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민호가 1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내가 텔레비전에서 스위스 풍경 보고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그날 찍은 사진이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언젠가 꼭 같이 가자고 약속하셨죠. 정숙과 영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아, 우리가 스위스에 갔었단다. 영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와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내가 사고 나기 바로 전이었어. 유럽 여행 중이었거든. 정숙이 설명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약속했던 걸 잊지 않았어.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민호야. 우리 모두 실수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철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래, 이제 우리 다시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요? 민호가 물었어요. 영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 4사람 다 같이 스위스에 가자. 이번엔 꼭 약속을 지키자고. 정숙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가요. 민호와 지영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꼭 가요. 이번엔 정말 가족으로서 함께. 지영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민호의 차트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이대로 가면 2, 3주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떠난 후 4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호가 회복하는 동안 정숙과 영철은 다시 새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기로 했고, 지영은 민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지영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손주도 보고, 오랜만에 가족 식사도 하고요. 정숙과 영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꼭 가마. 손주도 보고 싶구나. 민호는 침대에 기대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호야.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거야. 이제부터는 더 자주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살피자. 영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가족이니까.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해가 질 무렵 영철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병실을 나섰어요. 지영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병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정숙만이 병실에 남았어요. 엄마,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응,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가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을 때 제가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어머니, 그리고 재산 문제로 그렇게 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재산이 있어.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회복된 것, 그게 가장 큰 재산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효도할게요. 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고 이후로 그 애도 많이 반성하고. 알아, 민호야. 지영이도 좋은 며느리야. 단지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저녁이 되자 지영이 식사를 가지고 돌아왔고 영철도 몇 가지 물건을 들고 병실에 도착했어요.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 그들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여보, 뭐 가지러 가셨어요? 정숙이 영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우리 집 열쇠야. 열쇠요? 응, 민호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좀 지내다 가라고. 한강뷰가 좋거든.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민호와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정숙은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영철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영철이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번에 다 처분한 건 아니었어. 경기도 땅은 아직 남아있거든. 그건 너희들 앞으로 돌려놓을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제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렇다. 받아두렴. 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민호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정숙은 지영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 내가 내 어머니 역할도 해줄게.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정말 딸처럼 지낼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병실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정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여보, 우리 스위스 여행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영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유럽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민호와 지영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지영이 감탄했습니다. 민호도 눈을 빛내며 사진들을 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멋진 시간 보내셨네요.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은 시간이었어. 하지만 다음엔 네 사람이 함께 가면 더 좋을 거야. 병실의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달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이죠. 여보, 이제 좀 쉬세요. 너무 오래 안 주무셨잖아요. 영철이 정숙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정숙은 민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잘 자, 우리 아들. 내일 아침에 또 올게.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숙과 영철이 병실을 나서는 동안 지영은 남아서 민호를 돌보기로 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두 노부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결국 모든 게 잘 풀렸네요. 영철이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때로는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나 봐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인생도 즐기면서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소. 정숙은 남편의 팔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보. 이런 위기를 겪고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니. 영철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신들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생. 정숙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